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요? 보궐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쇄신책이라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표는 그냥 놔두고 주요 당직자만 바꾸면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국민이 여당 사무총장,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심판한 겁니까? 짜장면이 맛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더니 단무지를 바꾸는 격이라고 오늘 아침에 한 평론가가 얘기를 하던데요. 이 중국집 참 답답하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의 많은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목포의 어매님, 부끄럽지만 독감 예방접종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가 부끄러우세요? 독감 예방접종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예방접종 했는데요. 혹시 예방접종들 하셨나요? 하셔요. 독감 걸리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부산이대희님, 앵카는 독감 걸리면 앵카 아닙니다. 성대모사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겁나는 말씀. 독감 안 걸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근데 그렇다고 감기 걸리면 앵카 아니다. 그건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김지우님, 모기에 물려서 병원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모기를 얼마나 세게 물리셨으면 병원까지 가서 치료하셔야 되나요? 아무튼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구독 권유해 주셔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57만 명 됐는데요. 지금 57만 1000명이군요. 올 안에 100만 명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100만 구독자 되면 저희가 스픽스 뉴스도 하려고 합니다. 총선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소식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 팍팍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스픽스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애청자님들 건강을 위해서 스픽스 건강 프로젝트 주간으로 정하고 건강 관련된 상품들을 대거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때 더 건강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스픽스 건강 프로젝트 주간으로 준비해서 건강에 좋은 인기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1탄으로 면역력에 좋은 제품입니다. 한의학 박사 김소영 원장의 녹용 침향단, 산삼 침향환, 흑염소진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면역력 키우시고 건강하시고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셔서 우리 스픽스 힘 팍팍 밀어주시면 여러분 건강도 좋고 스픽스도 더욱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건강 프로젝트 주간에 건강 관련된 제품들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 교수 지난 주말에 강원도 갔는데 스픽스 정치본색 나온 분이라고 알아봤다고요? 지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운전사분들이 막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정치 분석 잘 보고 있고 스픽스 잘 보고 있다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우리 스픽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본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노년층 분들이 보수 편향하다 이런 거 지금 좀 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안 쓰고 맨날 수사만 해? 라는 이 말, 제가 버스 안에서 들었던 말, 대통령도 꼭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기란 교수, 의총을 주말에 했는데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거는 아예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어제 아마 4시간 20분 넘게 그 의총을 연 것 같은데요. 밖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가 쇄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 의총장에서는 소위 친윤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결국은 쇄신 얘기도 일부 제기됐지만 김기현 대표 사퇴 얘기는 일체 거론되지 않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변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 소위 용산을 건들 수도 없고, 그래서 대안 부재론이 좀 팽배했다 그래요. 그 속에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 유임과 더불어서 시즌2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웃기지도 않는, 선거에 지고 참패하고도 임명직만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진짜 보기 드문 그 현상인데요.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눈 가리고 아웅식 봉합으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긴급 의총 끝난 뒤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정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변호와 혁신에 관한 구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형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의사결정하기 전에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경 의원, 저런 소리를 참 공허한 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글쎄요,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저 같은 제3자가 보면 좀 뭔 얘기인지. 저는 김기현 대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김기현 책임이 아무 없었죠. 이번 선거에 김태우를 공천하는 거,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사면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김태우를 공천해라 라는 뜻이었으니까, 거기에는 김기현이라는 당대표는 역할이 전혀 없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김기현 역할이 거의 저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김기현 대표는 거의 투명인간 아니었나. 그러니까 책임을 안 물어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런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의 얘기가 저 같은 이 관외자가 듣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죠. 임세현 대변인, 윤재욱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변화, 쇄신,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변화가 뭐고 쇄신, 혁신이 어떤 겁니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일이 변화, 혁신, 쇄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 책임 운운을 했었는데 이른바 책임자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임명직 분들만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임명직이라고 하면 당대표와 이제 지도부가 어떠한 그 특정 당직을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민주당에도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뭐 민주연구 원장 등등이 계신데 대변인 이렇게 사실 아주 이 당에 깊숙이 관련된 분들 아니면요. 사무총장이 누군지, 민주연구원장이 누군지, 또 뭐 정책위 의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누군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 이분이 사무총장이었구나. 그리고 처음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이게 처음 들었다면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그 자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그렇다 한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서 나가든 뭐하든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임명직들 그러면 비워놓을 건 않습니까? 또다시 누군가 임명하겠죠. 그럼 뭐 비슷한 사람들 다시 넣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임명직들 중심으로 사퇴를 한 건데 김기현 대표야말로 용산 임명직 아닙니까? 가장 크게 임명을 받으신 분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괜히 무슨 임명직 분들이 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지 저는 참 이런 창의적인 책임 나누기에 매우 재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선거에 지게 되면 전원 지도부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모습,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은 전혀 이런 책임감에 대해서는 늘 한 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60%가량의 민주당 지지가 나온 것은 민주당 지지가 60%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윤석열 정권을 혼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불통으로 하지 마라라고 윤석열 정권에 혼을 낸 건데 그것을 대통령실은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혜영 교수, 김기현 대표가 안 물러나는 걸까요? 못 물러나는 걸까요? 둘 다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실 본인 스스로 어떤 당에 대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용산 출장소냐, 용산의 명령을 받냐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거 패배 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가 이 정도로 참패를 했으면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고 반성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쇄신과 변화의 대상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당에서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책임 한마디도 언급했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하나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도대체 의원총회를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때야말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심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역시나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공천 받을지 말지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심은 분명히 레드카드를 내밀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김대땡,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면 야당으로서는 땡큐다. 이런 좀 희화한 농담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땡큐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땡큐 얘기했다가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윤경호 의원 사실 왜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밖에 못 읽는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 이걸 주문했단 말이에요. 지금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 가지고 될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하고도 대통령실에서 이걸 그렇게
깊게 아프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이 전혀 그렇게 깊게 아프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겠죠. 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참모들과의 만남에서든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든지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국민의힘 내부의 핵심들은 아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굉장히 의아한 것 중에 하나, 또 그 의아함의 그 뒤에는 답은 이미 있는데, 지난 11일 저녁에 한 11시 정도에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뒤집어졌으면요, 아마 밤 12시부터 이재명 대표 사퇴론 얘기부터 먼저 튀어나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렇게 예상했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사퇴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방송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보수의 우호적인 언론의 지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 무려 4일, 5일이 지난 이후에야 김기현 대표 사퇴 얘기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정도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미 나름대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지형이다. 김기현 대표에게 좋게 얘기하면 우호적인 거고, 아까 저처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이건데, 그 배경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이라는 당대표를 본인의 의사를 대리해서 뭔가 집행하는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김기현 대표 역시도 윤 대통령이 그냥 투명인간 정도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투영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진남 교수 못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바꾼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 당으로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지겠지만, 앞서 윤경호 소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후보의 공천이라든지 일련의 작업을 다 좌지우지한 게 용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엔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5개월 동안의 불통, 독주,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김기현 대표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궐선거에 책임을 두고 뭐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니 결국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김기현 대표를 얘기하는 건데, 자, 김기현 대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산의 뭐 출장소, 거수기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곧 용산의 책임론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기현 대표의 존재는 완전 방화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이미 앞서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도 잘 지침을 줬잖아요. 지혜롭고 차분하게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내 남말하듯이 그 얘기했던 그 평가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대신 이제 사무총장, 대변인, 또 지명직 최고위원 이렇게 바꿨죠.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바뀐 면면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을 좀 중심으로 쇄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김혜지 지명직 최고위원이가 그렇다고 치고, 이만희 사무총장 TK죠. 재선이고, 함경호 조직부총장은 이제 호남 쪽인데, 정진남 실장.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인사인데, TK 사무총장, 이게 무슨 변화인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은퇴하겠다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김기현 대표 은퇴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오로지 자기 당선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뭔가 선전하고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려면 뭡니까? 결국은 지지층 결집에서 더 나아가 중도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뭐 쇄신하겠다고 했던 인사의 면면을 보아하니 다시 TK 사무총장이에요. 그리고 뭐 김혜지 뭐 또 뭐죠? 함경호 부총장 이런 식의 좀 약간의 뭐 안배를 한 느낌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결국 무늬만 이 쇄신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다시 김기현 시즌2로 가겠다는 건데 과연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에 맞추는 저런 인사 스타일로 저는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전혜영 교수, 그 전날에는 심지어 박대출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박대출 정책의장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사무총장을 이만희 의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만희 의원이 TK잖아요. 지금 이번 변화와 쇄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없었던 게 강서구청장 그 선거 현장에 제가 한 3-4번 나가봤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그 현장에서 지금 수도권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세고 도대체 집권 여당은 뭐 하고 있냐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완전히 어긋나는 당직 인선을 지금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지혁 원내대표께서 나와서 온갖 좋은 말, 뭐 변화, 혁신, 뭐 당내 통합 이런 걸 강조를 하셨는데 첫 인선부터 사실상 이런 메시지와 어긋나는 인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도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지금 잇따라 내놓는 말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다. 지혜롭고 차분한 변화가 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생각인 건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면적 쇄신, 지도부 총사퇴,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 또 여당이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먹기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 인선에서부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분간 민심과 괴리된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새로 지명된 당직자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만희 사무총장, 한경호 조직부총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을 또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되고 윤희석 대변인이 선임 대변인이 됐는데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이제 정책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임세현 대변인, 네. 우리가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있어요? 동작구에서 사진 찍는 발언 거. 비 왔으면 좋겠다. 징계 받지 않았나요? 징계 비슷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징계 받았어요. 네, 예. 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진 찍게 수해 현장 가서 하신 그분이네요. 하도 여기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이래저래 구설수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저런 분들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냥 카드 돌려막기 수준 말고는 사실 평가할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저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전면적인 사퇴 혹은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멤버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어떤 오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김기현 대표가 재신임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알겠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이 가야 어쨌든 본인 입맛에 맞는 혹은 인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보다 기현이다. 그게 더 세다라는 기현? 말. 학연, 지연, 혈연보다 기현이다.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김기현 대표는 사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된 대표 아니겠습니까? 0.2%인가요? 2%로 시작됐었던 그 대표의 지지율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하에 있는 김기현 대표를 끌어다가 대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서의 전혀 존재감 없이 그저 대통령의 말로만 대통령의 그
지시대로만 움직였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꼭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사실 지금 바뀐 분들도 임명직 최고위원인데 크게 이 임명직 최고위원이 바뀐 분들로 무슨 의미를 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바뀌면 또 뭐 잘못하면 이제 저분들만 계속 바뀔 건지 모든 국민들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지요.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 판을 누가 키웠습니까?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시켜서 나갈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놀라운 게 이런 식의 변화 쇄신 말만 하고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보다도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4시간 이상이나 회의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지금 여당의 중진 서병수 의원 5선이죠. 서병수 의원 정도나 김기현 대표 당 대표 자리 버겁다 용산만 쳐다볼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은 이제 중진이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도 홍경호 소장 이런 말이 선거가 끝난 당에서 나와야 그게 살아있는 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라는 걸 감지하면 그냥 바짝 엎드려 버리는 그런 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아까 윤 대통령이 아마 전혀 이 선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을 못했거나 안 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짐작을 했던 이유가 아마 지금은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왜 이래? 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이면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판을 키운 건 윤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사면 복권을 김태우라는 대상자를 시킨 그 자체가 바로 공천을 하라는 그 사인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일개 구청장 선거라는 단위를 뛰어넘어 버렸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는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말이 아까 저는 지혜롭게라는 거에는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분하게라는 그거에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서병수 의원은 5선이고 본인 공천에 연연할 지금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그리고 완전히 비주류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처럼 당에서 거의 쫓겨나 있는 사람 정도 아니면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링 밖에 그냥 내던져져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니면 이번 국민의힘 선거 이후에 이 수습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쓴소리는 내부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우 이제 서병수 의원 정도가 얘기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배는 장수가 지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 사퇴를 촉구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워낙 김기현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 수 접고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 뭔가 고장이 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가 책임지고 선거 치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했고 총선 전에 치렀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엉뚱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보궐선거다 보니까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이런 분들이 고문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죠.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공격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 말은 내가 그 욕설을 한 게 아니고 진교훈이죠? 진교훈. 깜빡했네. 진교훈 후보가 경찰에 있을 때 범죄율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군중 가운데 한 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걸 받아서 유머로 승화시킨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 또 재치 있게 맞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길게 쓰고 자빠졌네.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제명을 위해서. 지금 이럴 땐가 그런 얘기가 또 당에서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철수 의원의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시민 한 분이 네.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앞에 그 시민분이 한 말씀은 그냥 다 삭제하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 생산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자, 지금 저 말이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논거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발언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뭘 오인했냐면요.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어떤 리더가 져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청취자한테 질문을 돌린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이준석 누가 책임 있는지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쭉 달렸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뉴스에 나온 스크립트만 보고 세 번째로 자기를 지목했다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물론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장을 지속해 가시면은 지성이 의심받습니다. 정인환 교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 보선 패배 누구 책임이냐 1, 2, 3, 4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철수 의원은 내가 세 번째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반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만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틀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를 제가 전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요.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철수 의원의 욕설 때문에 졌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가짜뉴스 때문에 졌습니까? 결국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5개월 동안의 불통국정, 뭐 예를 들면 오만과 독재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치권의 상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자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쇄신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에 천착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의 문제점, 또 용산과 대통령실, 용산과 여당 간에, 국민의힘 간에 어떤 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쇄신을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논쟁을 한다? 저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 유세당이 나왔던 얘기 그대로예요. 지랄하고 다 빠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늘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좀 약간 조용했었는데요.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요. 문제의 본질을 직필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희화화시켜버리는 것은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요, 당에게도 마이너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윤경호 소장, 저는 물론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앙숙인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뭐 톰과 제리 운운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정치를 그동안 이제 쭉 했잖아요. 대선도 몇 번 나가고 그런 정도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이준석 보기 싫어서 제명시키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는 조금 그 의문 부호가 있어요. 뭔가 노리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분당에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려온다 이런 보도와 소문이 있으니 그걸 수성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인 거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지만 사실 꼴값을 떤다는 정말 우리말이 있거든요. 이 꼴값이라는 게 얼굴값이에요, 얼굴값.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 그런 걸 지칭하는 말인데 저는 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일련의 이런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고 이제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아니 안철수는 그 간도 쓸개도 없어? 윤석열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 팽당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할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손가락 안 잘랐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로 몇 번 나왔고 토론회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민에게 얼굴을 비쳤던 사람이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본인의 분당 지역구 하나 그거 지키려고 그 공천 하나 어떻게 수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떠는 거냐. 이런 비판과 좀 조롱이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붙어 다니고 있다는 걸 본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일까요, 전희영 교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뭐 반윤이냐 비윤이냐 공격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을 나는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이번 선거 패배 1차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후보를 사면 복권하면서 공천의 길을 열어준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느닷없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 저는 친윤입니다. 다음번 공천은 저를 주세요라는 걸 너무 액션을 강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게 지금 초선 정치인도 아니고 한때 대선 주자였던 분이 하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큰 좁쌀, 이준석 전 대표는 작은 좁쌀. 지금도 한 말씀만 버티면요. 안철수 의원이 진짜 현무를 켜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여러 의견 분석을 주셨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분당 갑이죠. 분당갑 선거조차도 수성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지랄하고 자빠져는 논쟁에 빠지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가 쟁점화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존재감 확인. 두 번째는 전현 교수 얘기처럼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이에요. 이미 팽당했어요. 팽당했는데 자존심은 둘째치고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을 노리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준석 대표를 아작을 내고 있다. 지금 이런 이미지 부각. 세 번째. 자, 어차피 지금 이번 의총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봉합한 거지 않습니까? 뭔가 총선까지 당의 안정을 바라는 친윤계. 그 다음에 또 뭔가 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비윤계. 이게 서로가 생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기현 체제로 갑시다라고 봉합을 했는데 저는 제가 장담컨대 올 연말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예. 결국은 다 죽게 생겨있는 서울 수도권 의원들 때문에 다시 비대위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자, 그럴 때 저 비대위 위원장 후보 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 예. 그러나 앞서 얘기한 조목조목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0%라고 봅니다. 임세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의 이런 행동을? 저는 두 가지 경우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하나는 좀 지금 마음이 지친 우리 국민들을 웃겨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웃기려고 그러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10년 동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감이 그냥 다 어디로 휘발된 것 같다. 저는 이 두 가지 말고는 이 안철수 대표의 행동이 납득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이준석이 여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선거에 대한 분석을 언론에다가 한 거예요. 18% 차이로 이제 대패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준석 대표가 뭐 쪽집게니 뭐니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의 본인 행보를 보십시오. 그 당대표 선거 때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척 하면서 윤심팔이 했지만 주저앉혀졌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의 그 매우 굴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도 뻔히 이제 보일 것 같은 패배가 보일 것 같았던 선거에 그래도 말을 듣고 말인지 짓인지 듣고 나가서
뭐 선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욕은 본인이 다 먹었어요. 그렇게 선거 나가서 유세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또 다른 충성심 경쟁을 하는 건지 느닷없이 또 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밉상으로 찍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무슨 서명운동을 받느니 윤리 심판을 간다느니 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 받는다고 계속 뭐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때 손가락 잘렸는데 어떻게 서명 잘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제 그 행동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평가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서명운동 시작한 것 만약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본인한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레몬님, 좁쌀은 쌀과 섞어 먹으면 맛이라도 있지요. 그리고 오드리님, 근데 본인이 정말 세 번째로 책임질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21도 한라사님, 저걸 따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정치인이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분간이 안 됩니까?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본질하고 상관없는 부분으로 시끄러워진 당 모습 들여다봤고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한두 개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툭 떨어졌습니다. 34%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부정평가가 62.2, 긍정평가가 34.0. 지난 8월에 조사한 것으로 기준을 삼아보면 가장 부정평가가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주보다는 3.7%포인트 내린 건데요. 부정평가는 2.4%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그런 게 아닌가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보면 국민의힘이 32.0으로 4%포인트 이상 빠졌고 민주당은 3% 이상 올라서 50.7%. 윤정부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윤경호 소장? 예. 조사 시점이 우선 12일, 13일이니까 예. 선거 결과가 반영된 거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응답률이 2%, 3%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유의미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조사 방식이 ARS 97%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명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피조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민주당 지지율이 50%까지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우리 정기남 교수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아보자는 건데요.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 이후에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를 하고는 있는데 일반 좌석이나 아니면 뭐 기회가 될 때 그걸 별로 표출하지 않은 분들, 흔히 말하는 샤이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이 이전까지 별로 의견 표출을 안 하다가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조금씩 그게 의견 표출이 되는 거 아닐까. 잠시 후에 아마 다루시겠죠. 갤럽이 내놓은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4%, 5%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져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이례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럽은 응답률이 10% 정도 되고 방식도 전화로 직접 조사원이 전화를 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갤럽의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굉장히 신중하고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이후로는
이 샤이 민주당이라고 얘기되는 반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세력이 조금 얘기를 표면화하는 분위기가 예. 좀 조성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요, 전영 교수. 네. 민주당이 50.7, 국힘이 32%,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비슷하게 18%포인트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데 우리 소장님과 조금 다른 의견을 리얼미터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여론조사를 볼 때 앞부분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걸 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프. 이게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잘 보시면 부정평가가 62.2%로서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다. 정권 심판론이 높아진다고 하는 근거는 저기에 있는 거고요. 특히나 34.0%라는 것은 저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저 간극을 보통 우리가 보거든요. 얼마나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느냐 저 간극을 보는데 간극이 거의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점, 이걸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뭐였냐,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이지 않은 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최대 과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층을 일부분 흡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민주당으로서는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왔던 격차와 이번 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 흐름을 이어가서 얼마나 기세를 잡고 뭐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더 온전하게 흡수하느냐가 과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좀 유보적이던 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주목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 분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전엔 교수 얘기처럼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린 게 리얼미터 조사로만 놓고 보면 좀 전에 그 그래프로도 보여줬습니다만 7개월 내 최대 하락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명한 지금 민심의 이탈은 확인되고 있다. 그것이 뭐 34% 부정평가든 뭐 긍정평가든 뭐 35% 평가든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추이가 확연하게 확인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윤경호 소장께서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가 56.52%였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그 다음에 김태우 후보가 39.37%였습니다. 그 흐름과 유사하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양대 지지층이 최대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중도층과 무당파가 반윤석열 민심에 힘입어서 결국 민주당 지지층으로 유입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이른바 무당층과 중도층, 2030층 같은 경우요. 이 세대는요, 안정된 지지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과연 안정적인 지지층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국 이것은 또한 민주당에게 주어진 또 과제이기도 하다. 뭐 이런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CBS 노컷뉴스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조사해서 14일 날 발표한 것도 추세가 비슷합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1.1, 잘하고 있다가 36.6.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2.3%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했는데, 임세현 대변인,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좀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전에 계속 60대 30 고착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좀 무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려니 그러다가 1% 오르면 뭐 올랐다고 그러고 사실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공교롭다기보다는 절묘하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동안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굉장히 불신을 보여줬습니다. 뭐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부정 콘크리트 60, 그다음에 이른바 뭘 해도 지지하는 약 30% 초반 지지율이 그대로 나온 게 사실 이번 선거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뭐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께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약간 자신감을 찾은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뭐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을 가감없이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 굉장한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선거를 딱 통해서 심판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할까 말까 했던 그런 일부에 있는 분들, 이른바 뭐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하시겠지만요. 그런 분들께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내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가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구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거를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쓴 걸 확인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을 도구로 더 활용해 봐야지라는 그런 분들이 또 민주당으로 또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미를 민주당도 이제 지금 지지율이 최고치로 올랐는데 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뻐할 건 기뻐하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은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분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너희를 도구로 쓸 테니 앞으로 윤석열이라는 이 정부와 대차게 싸워봐.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된 짓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막어. 그때마다 너희가 발목을 잡어. 아니면 뭐 검사 탄핵도 해라고 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처하라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일하게 괜히 협치니 뭐니 하다 보면요. 그 지지율 다시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을 했는데 역시 여론조사 꽃에서도 민주 46.7, 국힘 31.8, ARS는 민주 54.2, 국힘 37.1,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하락한 것으로 양당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그냥 무시했다고 치더라도 여론조사하고 선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면 그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안 받아들이면 아까 어떤 분이 그걸 올려주셨던데 냅두세요. 그럴까요? 나라가 걱정돼서 그렇죠.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갤럽이 조사한 건데 이런 조사를 했나 봐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자유응답을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로 1위를 기록했고요. 2등을 누가 했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4%, 홍준표 대구시장이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윤경호 소장, 한동훈이 차기 대선 후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또는 뭐 지지 이런 거 얘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저 사람이 미래 지도자로서 감이 될 만한 정책적인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건 뭔가 모르지만 이미지만으로 그냥 구축되는 거.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언론의 노출 빈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고위직이나 또는 뭐 논쟁적인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TV 또는 뭐 이 미디어에 패널리스트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도 저는 그 이미지 가지고 본인의 뭔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류에 든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면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받다 보면 유권자들이나 응답자들이 속을 수 있다. 이거 하나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아마 이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주기가 저는 갈수록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아마 대선 후보 재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이라는 이 법무장관 지금 거론이 되지만 한동훈이 만약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그냥 밀려나면 그 순간에 아마 대중들에게는 싹 잊혀지지 않을까. 뭐 비슷한 평가일지 연장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민경님,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지요. 또 검찰 정권 윤씨로 족합니다. 이런 걸 주셨고요. 아싸님, 나오는 건 자유인데 일단 총선부터 거치라고 하세요. 선거 한 번 안 치르고 대통령 된 경우에 얼마나 국민들 고생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글 주셨는데 그래요. 대선 후보 뭐 될 수 있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총애한다고 하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천사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공적인 커리어를 계속 갈 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무조건 뛰어들어야 네, 된다. 한동훈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소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천사. 제 입장을 봤을 때는 왜 제가 천사가 무슨 국민의힘의 의미예요? 모든 의원들을 경험하고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아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나 아니면 엘리트성 아하.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 같은 양질이다. 저는 쉽게 보면은 말하면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이다. 네. 아. 또 사자성어네. 안 되겠다.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 누가 들어올 타이밍을 얘기할 때 예.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뛰어든다는 말을 제가 할 때는 예. 별의 순간이라서는 아닙니다. 아하. 공적인 커리어를 가기 위한 통로로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총선. 왜냐 생각해 보세요. 아하. 4년 뒤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성공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또 도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난맥상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아하. 4년 뒤에 한동훈 장관의 공간은 좁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 다소 한동훈 장관은 원래 이제 관료나 아니면 공무원 하신 분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매듭 짓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별의 순간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냥 기회로서 마지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전희영 교수, 지금 아니면 찬스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의미인데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손잡고 나서 나중에 양두구육이라고 하더니 지금 또 한동훈 장관 천사에 비하다가 양두구육 2탄이었다 또 속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고요. 한동훈 장관을 지켜 세우는 말인지 깎아내리는 말인지 저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약간 비아냥도 섞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결과를 보면 한동훈 장관,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별 볼일 없고 짜증이 나다 보니 자꾸만 원에 있는 인사들을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분석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뭐 한동훈 장관 조각상 어쩌고 해서 큰 비웃음을 사던데 천사 같은 존재라는 말도 뭐 그에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임세현 대변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남 쪽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검찰청사 옆에 한동훈 장관 지지하는 화환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지금 뭐 좀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할 만하겠어요. 그런 뽕이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몰락의 시작이죠. 이게 뭐 사실 저는 이거 조직적으로 화환 보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화환이 쭉 이렇게 펼쳐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화환을 만들고 보냈던 사람은 이른바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고모 되는 그 조직이 했다라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고모가 어디서 말한 게 이제 녹취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뭐 그거든 아니든 지지자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라 매우 흡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지지자들 많아서 잠시 뭐 기분 좋고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이제 판단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천사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매긴 거라고 봐요. 하나는 지금 이른바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시는 뭐 여러 거론되는 분들과 또 당내에 있는 윤핵관 이런 분들을 매기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런 보십시오. 능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사람 폄훼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뭐 도어 스태핑 등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도는 쌓았지만 사실 정치력으로 보면요. 굉장히 편협하고 뭐 능력이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정감사에서 하는 태도들이나 말 그리고 도어 스태핑에서도 이야기들 그런 게 사실 맥락을 보면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냥 말만 빠르게 하는 거 말고는 사실 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자꾸 꼬시는 거죠. 나가봐라. 그런 다음에 사실 뭐 이게 인정을 못 받으다 보면 정치는 도태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매긴 거로 봅니다. 역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머리는 또 잘 쓰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물은 적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과 토론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당연히 이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마치 굉장히 인정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 측면을 매기기 위해서 한 정략적인 발언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여권 1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여론조사 수치는 수치대로 봐줘야 된다. 차기 대통령 후보감에서 지금 기라성 같은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소위 여당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끼고 지금 14%라고 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 자체로는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지지층과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실제로요. 한동훈 장관은 대표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뭔가 독선적이고 불통하고 뭐 이런 오만한 모이는 모습이 있지만 뭔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 지층 내에서는 뭔가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좀 스마트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하고 뭔가 좀 명석해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애써 폄하할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면을 지켜 세우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지금 이제 결국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저 그냥 윤석열 대통령으로 책임 불똥이 튈까봐 덥게 급급해요. 자, 그러다 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조만간 머지않은 시점에 자,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저히 선거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현실로 닥쳐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잠시 피해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때 한동훈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동훈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실력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인 것이고 저 또한 이 14% 지지율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한동훈이 보수 진영에서 수도권과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윤경수 소장, 저는 이 조사를 보고 좀 놀란 게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그동안에 대선을 준비해왔던 대선 주자급들이 다 한동훈 장관보다 아래 처지고 있는 이 후보 인물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미지냐 정책이냐 아니면 두 개가 결합된 거냐 이 말씀 드린 거에 그 이미지로 지금 포장이 돼 있는 거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먹히는 거죠. 거기에는 언론이 자주 비춰주는 국회에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또는 뭐 다른 자리에서 논쟁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다음에 약간 좀 뺀질거리는 걸로 보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빈틈없고 물 흐르듯이 대응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그런 점에서 다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대선 주자급으로 본인의 이미지 또는 정책 뭐 이런 거를 쌓아온 사람들은 한동훈처럼 그렇게 막힘없이 뭐 이게 지금 못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이미지로만 쌓여진 아성은 본인의 그 이미지가 쌓여지도록 하는데 토대가 되는 게 허물어지면 한순간에 저는 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드는데요. 일단은 실력이 검증된 게 없고요. 아까 이미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미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그 이미지 말만 빨리 하고 사람들 조롱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뭐 피해자 얘기하면서 범법 저지른 일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체포영장도 가서 매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고요.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전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기본이 안 된 것은 국민들이 금방 알 수밖에 없어요. 뭐 이미지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웹자 뭔가요? 뭐 편의점 한동훈이란 얘기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산하려고 갔더니 내가 언제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계산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의 말에 대해서 듣고 보니 영양가가 없고 그냥 사람들 조롱하는 것 같고 그냥 보이기만 깔끔하게 보이는 거네? 라고 이미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실체는 앞으로 첫 번째 일단은 검찰 출신 대통령은 더 이상 뽑지 않겠다는 이런 국민적인 이런 동의가 다 깔려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하기에는 그 모습과 말투나 이런 태도들이 매우 편협하고 매우 촐싹거린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 후보로도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여의도에 있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 자체를 굉장히 깔보고 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당내 경선을 하려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 당내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오래된 전통적인 당원들이 한동훈이라는 이 뉴페이스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추가하면요. 이 한동훈 여론조사 나오기 전에 제가 사석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의 무슨 후계자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한 분이 아니 전두환 노태우야? 군사 쿠데타로 정권 잡고 물론 선거라는 과정 거쳤죠. 6.29 거치고 직선제 선거라는 과정은 거쳤지만 어찌됐든 전두환이 낙점을 한 노태우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물려줬는데, 그러면 검찰 또 쿠데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한동훈에게 또 정권을 주면 제2의 전두환 노태우야? 라는 얘기에 제가 무릎을 쳤거든요. 한동훈의 앞으로 정치 행보는 그게 아마 더 씌워지는 아주 부정적인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증오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전 정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게 뭔가 일부의 아주 보수층에는 통쾌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보수층 내에서도 좀 그만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생 팽개치고 외교도 엉망이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른바 칼잡이 리더십, 검사 출신들이 가진 리더십의 한계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이미 드러났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인기라는 것은 어디간 인지도적인 측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뭔가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같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 정부의 뭐 경제 실책론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무능이 드러난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병학님은 이런 글 주셨네요. 차기 대권 후보로 스픽스 정교한 대표 추천합니다. 정 없으면 제가 나서도 이 정권보다는 훨씬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보배님 또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나요? 그런 글 주셨는데요. 예. 국민들이 1년 반 동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울라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셨는데 울라라님의 기도가 오늘 제가 항상 바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군요. 가로 열고 불성곽 아이디 쓰시는 울라라님께 디어루시에서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만 명 넘는 분이 동시 접속해 주셨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잠깐 소개할까요? 변병환님, 가정정치개혁연구소님이 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달러 1.99달러 보내주셨고요. 코코님, 김병심님. 코코님은 2번 보내시면서 나이 60의 이은주님 도움으로 처음 슈퍼챗을 보내봤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힘을 주셨는데 코코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슈퍼챗 보내셨는데 슈퍼챗 보내셨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보내셔서 감사의 뜻으로 디오루시에서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는 것 혹시 아시나요? 우리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스픽스몰에서 이번 주 펼치는 건강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건강 챙기는 한 주로 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소영 원장의 녹용 침향단 아주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건강 제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정진남 교수님, 전혜영 교수님, 윤경호 소장님, 임세은 대변인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김종대 레이더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바로 진실과 상식에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네,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더 확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공중파에서 방송 섭외가 왔는데 예. 이제 주말에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투입될 걸로 보고 섭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악화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마냥 응원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번 주 이제 막 월요일 날 되자마자 한국 언론에 일제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중 모드로 돌아섰고 예.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고 이란이 또 경고를 했고 이러는 등 뭐 유럽 연합까지 마찬가지고 이집트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자. 이거는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교착 상태로 약간 시간을 끌 것 같은 이런 최악은 어떤 걸 상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에 2005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점령하는 방식인데 점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무엇을 점령이라고 보느냐 하는 건데 마구마구 사륙을 하면서 군사적 우세를 가자 지구에서 확립한다. 이걸 점령이라고 보면 가능해요. 무고한 희생이 엄청나게 희생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마스가 아닌 그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그럼 이스라엘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찾아냈는데 랜드 연구소에서 5월에 발간한 하마스 특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보니까 이런 주장이 실려 있어요. 하마스를 너무 견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가자 지구를 점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괴멸시켜버리면 더 극단적 무장단체가 나타나니까 공격을 못할 정도로만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고서를 보고 참 이게 불과 넉 달 전에 나온 보고서구나. 이게 기가 막히는데 그게 바로 여태까지 잔디 깎기라 그래서 더 거울러 오지 못하게 그냥 위에만 친다는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잔디의 뿌리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는 정책이 되면은 감당 못하는 이제 그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다. 이거는 아마 하마스가 또 파놓은 함정이기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투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에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가 팔레스타인 정착지인데 네.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를 일단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지상군 투입해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마스만 솎아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최악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선 어디까지가 하마스고 어디까지가 민간인이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규전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하고 할 때는 뭐 북한의 몇 군단, 몇 사단, 또 어느 부대가 어디, 유니폼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형체가 없는 아메바 같은 조직인데 그리고 또 국제 네트워크도 돼 있고 그 어디까지가 하마스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종전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얘기하지 그 대안이 없이 뿌리 뽑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실제 이스라엘의 이제 극우 시오니즘당 소속 장관들이 주장하는 건데 인종 말살이나 국제 난민화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해외로 추방해서 난민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맹세시키고 2등 국민으로 흡수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단일 국가를 강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에서 사해까지 여기를 유대인 단일 국가로 일색화하자는 게 지금 시오니즘당의 스모트리히 예. 그 재무장관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노선에 따라 가지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가자 지구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난민화하는 건데 그 어느 나라가 그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거 뭐 답이 없는 얘기죠. 이거 시리아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백만 난민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그 생각만 해도 상상도 못할 얘기죠. 지금 이제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공격으로 비인도적인 행위가 자행되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피신하라 이렇게 전단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신하면 더 공격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니까 인질로 방패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피신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도 영상을 보니까 피난 행렬에 승용차가 막 파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0명이 피난 중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도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피난이 불가능한 이제 병원의 환자들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책 없이 물과 식량 없이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자체도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감, 그다음에 영영 추방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복잡한 혼란입니다. 그래서 2개 통로를 열어줬어요. 약 한 6시간 동안 2개 통로로 피난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통로에서는 피난 중에 벌써 7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어떤 사지에 몰아놓고 그냥 극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데 이건 100만 명이 피난을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대체 수용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이제 그냥 야지에 방치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진짜 재난이죠. 지상군 투입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전쟁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우리에게 도덕을 강의하지 마라. 이렇게 국제사회에 얘기하면서 이건 마치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피해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상군 약 3만 명이 가자지구 일대 직결해서 중무장한 상태로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나 이제 전단 살포와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 대피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쏟아질 공습이라든가 추가 공격에 대한 또 하나의 명분 축적으로도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상군은 투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공습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그 공습과 더불어 가지고 에너지, 식량, 전기 등을 통제하는 일종의 봉쇄 정책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삼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도 봉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지상군에 의한 매우 어떤 복잡한 전쟁 못지않게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관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여쭤봤는데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지는 않다고 다들 얘기하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밀어붙이기 정책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휘말려가는 5차 중동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평가할 수 있어요. 마치 1차 대전 때 같은 거예요. 아무도 전쟁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가지고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니까 무엇에 홀린 듯이 전쟁에다 빨려드는데 훗날 역사가들이 1차 대전은 침략자가 없는 세계대전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전쟁의 진짜 주범은 무정부 상태가 전쟁의 진짜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이 그렇습니다. 중동 상황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국제적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또 어떤 그 종족과 정파, 종교 간의 갈등이나 적대, 원초적 증오심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제일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헤즈볼라,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무장 봉기.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등지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지하드, 일종의 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이쪽 동향을 봐야 되겠고요. 또 예멘의 시아파 세력인 후티 반군을 또 봐야 되겠고 이 전체 맹주로서 이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건데요. 이란이 지금 정부 입장은 일단은 이 전쟁에 개입할 생각 없다. 우리는 배후가 아니라 그러지만은 정부 외에 종교 지도자 밑에 있는 혁명 수비대가
정부의 통제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하나의 무장 충동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유념해서 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제 세계 각국에 번지는 그런 영향도 어제 상당히 좀 제가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네. 파리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는 시위,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막 이렇게 충돌할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는데,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놓고 이렇게 갈리는 것도 걱정되지만, 오늘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는 거 보니까 기습 공격을 하더라. 우리가 지금 9.19 군사합의로 대북감시 정찰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윤재욱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이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 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 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론이 분열된 인상을 준다면 북한에서 이를 빌미로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남 분열 공작을 펼칠 위험이 정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갑니다만, 지금 효력 정지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군사합의서 성격을 대부분 어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협정으로 이해하는데, 이 군사합의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 정전협정도 위협받습니다. 정전협정도. 왜 그런가 하면 원리는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21건의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교전당사국이. 예. 그중에 19건이 실패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 정전협정은 지난 70년 넘게 6.25 전쟁 이후로 또 하나의 전쟁을 막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협정이고, 이 정전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평화를 노려왔다고 해도 과언인 성공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군사분계선 이래 남북으로 해놓은 DMZ, 즉 비무장지대와 중립수역 설정이고, 이걸 감시하고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사합의서는 뭐냐 하면은 정전협정에 그 탁월한 요소가 있어요. 완충구역. 예. 이거를 지금도 불안하니까 더 확장시키자. 예를 들어서 비행금지 구역이라든가 또 그 해상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구역을 더 넓게 해가지고 정전협정의 그 탁월하고 좋은 점을 더 확대시키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9.19 군사합의고, 이 군사합의는 정전협정 말고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군비통제협정이에요. 단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역사적, 정치적, 우리 안보적 의미가 이게 엄청나게 중차대한 걸 간과하고, 지금 이걸 파기하거나 무력화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송골매라고, 예.
그 4단급 드론을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저번에 작년 12월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예. 날라왔을 때 우리도 올려보냈잖아요. 그게 송골매입니다. 4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전술 감시 정찰이에요. 전술 정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없으니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지만 사실 이 군사 하부에 저촉받지 않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지금 드론이 지금 한반도에 정찰기로 운영 중이고 금강백도 정찰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휴전선 이남 쪽에서 팔자 비행을 하면서 북한의 영상과 신호 정보를 확보하는 걸 24시간 하고 그 정보를 미국에도 주고 있어요. 이건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4단급 드론을 날리겠다는 뜻은 이건 북한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북한도 지금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식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또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는데 북한은 못한다? 이것도 잘못된 오산이고 결국은 군사합의서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사합의서 체결 이래로 1년 평균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1년에 평균 2건이고 군사합의 체결 이전엔 2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좋은 걸 완성시키는 하나의 보조적인 행태인데 이 군사합의서가 무너지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극도로 나빠져요. 평화수역이 선포되고 나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일대 주민들의 조업 시간과 조업 구역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올해 꽃게가 풍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는 중국어선 못 오게 하고 우리가 가서 조합해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증대된 게 물거품이든 이 평화배당금이 날아가고 두 번째는 이 군사합의가 이게 가짜 평화라 그래가지고 무력화되게 되면 4.27 군사합의도 따라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북한이 4.27. 선제적으로 할 거예요. 예. 판문점 예. 4.27 군사합의. 이거 이제 그럼 북한은 그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대북 전단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적경 지역에 200만이 사는 적경 주민 입장에서 보면 밤에는 남과 북이 동시에 확성기 틀어대서 아주 생지옥을 만들고 낮에는 탈북단체가 와가지고 전단 뿌린다 그래서 그거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예. 찾아낸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밤낮으로 그냥 시달릴 때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수준의 어떤 추락,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민생에 있어서 고통 이런 부분을 수반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군사합의서 무력화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다 위태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근혜 정부 때로 그대로 되돌아간다. 그다음에 서해에는 북한군이 이제 그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면은 이명박 정부 때 식으로 대형 군함을 올려보낼 거라.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일어나. 예.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이 세 건을 기억해 보시라 이거예요. 다 대북 전단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그 힘의 공백 상태에서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하다가 해역에서 육지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막는 게 9.19 군사 합의인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 드론 못 띄워가지고 불편하다 지금 요 얘기 하나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국방부의 사단장들 사고방식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적 차원의 이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남북 합의 때 보니까 우리 대북 확성기 트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민감하던데 그게 그렇게 북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예. 그 확성기 있는 주변 100m 이내만 접근해도 구토가 나와요. 참을미하는 것처럼. 이 음파의 이 생태 교란이 5분 안에 구토가 나온다고. 아, 실제로 어떤 그 메시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리 있군요. 스스로가 그렇고 예. 그다음에 북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서 수십 킬로, 10킬로 떨어진 데도 생생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하면서 탈북 권유, 체제 존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탈북하라고 권유했죠. 그런데 한 명도 탈북 안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또 조선일보가 뭐라 그럴까 봐 하기는 하는데 편성을 바꿔가지고 아이돌, 연속극, 뭐 생활, 날씨 이런 걸로 하니까
이제는 무더기로 탈북을 하네 또. 그래가지고 어떨 땐 3명, 6명씩 넘어왔거든요. 그 저기 합동신문을 하니까 그 방송 진행하는 여성 동무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네. 또 이런 어떤 희한한 상황이 되다가 4.27 그 군사 합의가 있고 나서 그걸 중단한 거예요.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이 확성기는 이게 거기에다 북한도 같이 틀어대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웅웅거리는 게 멀리 주거지에서도 예. 밤새 이게 소음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굉장히 민감하고 더 민감한 거는 대북 전단이죠. 이거는 모욕이고 굴욕이라고 보니까. 아니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지금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가 39.4, 정지해서는 안 된다가 52.0, 네. 모름이 8.6 이렇게 나왔어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도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가 더 높게 나오는데 왜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유지 쪽, 효력 정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어디 그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이것의 심층 진단을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국가가 안보 지상주의 국가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예. 경제, 사회, 정치적 이익도 안보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고 종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보 국가인데 결국은 한쪽 수레는 안보 지상주의, 다른 한 축은 극우 통치. 이 두 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어떤 그 정치적 기획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9.19 군사 합의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좋아하는 국민 없습니다. 90% 이상 반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티격태격하고 맨날 안보 불안해서 살자 이것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하나의 어떤 그 존재하는 실체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 무장 평화론, 가짜 평화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네타냐후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적골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가 어제 보니까 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 이런 어떤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시던데 그게 둘이 비슷합니다. 이게 9.19 군사 합의 같은 것들을 만들고 평화 장치를 만들고 했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적골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끝으로 세계 모든 전쟁을 미국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미국이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데서는 대체로 안 일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북관계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혹시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건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말에 나온 뉴스가 그 북한과 러시아 간에 수천 개의 거의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화물이 이동했다. 이거는 군사 교류가 시작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지금 굳혀가는 중인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주변 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 작가 중에 그 유발 하라리라고 아시잖아요. 예.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스타가 된 그 학자가 11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조국을 향해 쓴 글입니다. 네타냐후의 극우 포퓰리즘이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했다. 하나도 성찰하지 않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하다가 이 지경 됐다 하면서 굉장히 거친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정치 분석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어서 박시동의 경제 본색이 이어집니다.
매일 여러분께 유익하고 또 즐겁게 경제 내용 잘 설명해 드리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그동안 오후 시간에 보셨는데 이제는 곧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